네, 지난 월요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 연준의 가장 큰 통화정책 줄기였죠. 양적 완화 정책을 총 결산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에 통화정책의 방향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준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인데 이번 연준회의를 끝으로 이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종료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네. 뉴욕 증시 모습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은 방송 전 특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양적 완화 정책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쪽에 양적 완화 정책 3.5, 양적 완화 정책 4.0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가 상승을 계기로 해서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은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대로 종료가 되는데요. 의미는 많다. 또 과제도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적 완화 정책의 그 종료가 된다는 것은 미국의 위기 극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그에 대한 성과이자 하나의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5월 말에 버냉키 전 의장이 출구 전략 언급을 이렇게 시사한 계기로 해서 그때의 그 소극적 의미의 기존에 유지한 상태에서 네. 자산시장의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은 계속 추진해왔죠. 립 서비스라든가 네. 테이퍼링이라든가 전부 이것이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이걸 이제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이라는데요. 네.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를 계기로 해서 이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그 잭슨홀 미팅 이후로부터 매파와 비둘기판에 매파는 금리 인상 주장하고 네. 그다음 비둘기판은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이 이런 분들인데요. 연준 내의 의사 갈등 문제도 매파와 비둘기판의 의사 갈등 문제도 흡수 통합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양적 완화 종료를 계기로 해서 비둘기파의 입장을 좀 더 지연되면 가져가면서 네. 매파의 견해도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계기로 해서 일부 흡수하는 그래서 의사소통의 화합이라든가 통합도 가져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과제도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과제요. 아무래도 양적 완화 종료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애프터 크라이스 문제, 애프터 셔크 문제, 이 문제 위기 이후의 과제, 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어제도 특히 빈부격차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미국의 그 증시에 개인 투자가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그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애프터 크라이스, 애프터 셔크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이 마무리된과 함께 통화 한수를 언제 가져갈 것이냐, 또 금리 인상을 언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하나의 과제로 등장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 마무리와 함께 적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은 또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자, 이번 회의에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푸는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 이제 제로 상태로 만드는데요.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걸을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연준은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건 이제 이렇게 당분간은 지켜보겠죠. 네. 그래서 연준의 액션은 당분간 지켜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걸 통화정책에서 웨이트리스 스테이트다, 무중력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크게 이렇게 모든 정책을 피다가 네.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할 때는 과도기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가능한 시장에 맡기고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업의 총수라든가 대통령도 획기적인 대책을 하다가 정책이 변화가 될 때는 아무래도 그 회장이라든가 대통령이 일선에 이렇게 뒷전에 머물러서 네. 시장을 감마하고 시스템을 감마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폴리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나 해서 연준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연준은 일단 액션상으로 보면 웨이트리스 스테이트다 해서 무중력 상태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그럼 일을 안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처럼 웨이트리스 스테이트 되면 국민의 세금을 많이 받는데 일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 네. 더 마음은 액션은
no action 하더라도 no talk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은 계속될 것이다. 주시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가장 어려운 거죠.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동향은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거다. 예보가 됐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방치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시장이 주도 세력,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시장 참여들, 금융사들과 통해서 모럴 수에이션, 즉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실물에 자율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근로자들이 잘 돌아가게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과 모럴 수에이션에서 이 제닛 앨런의 남편분이 유명한 게임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하신 조지 에글러프라는 교수인데요. 그 교수의 어떤 심리 게임은 계속해서 통화정책 시장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국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에 자율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금융사회와 실물경제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겠죠. 그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쪽에서 상당 부분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만약에 모니터링 기간이라도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될 때는 이제 양적 종료가 끝나면 3.5 조치는 없겠죠. 그러면 0.5, 4.0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양적 정책 제로금리도 경기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고 그다음에 양적 정책 종료도 특별한 대책이 아닙니다. 연준이 치우니까 그것도 금융시장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환수하는 문제도 결국은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목표는 똑같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금융시장 안정과 그다음에 실물경제의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예. 다시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목적은 똑같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할 때 상당 부분 이 정책 목표가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요. 목표는 똑같다. 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이다. 그런 각도에서 모든 걸 보시면 시청자분이 이해가 편하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총동원이 됐었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사실 적극적인 어떤 출구 전략을 알리는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물론 급작스럽게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시장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연준 내에서도 이미 매파와 비둘기판에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된다는 의미는 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역시 경제방송을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경제 시견이 상당히 높아지셨는데요. 아닙니다. 예. 그 역시 정책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언제 올라갈 것이냐. 네. 이 점에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시장 참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전 세계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쪽이 그쪽으로 역시 이렇게 관심이 올라가지 네.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은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만을 기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2월 달에 네. 고용 창출과 같은 양대 듀얼 멘토이트를 세기 때문에 자 데이터 디펜던스 데이터를 뭐를 중요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FRB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 디펜던스의 많은 지표 중에서는 역시 물가와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이러한 그 고용 지표를 중시한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은 정책 당국 위주가 아니라 국민 편이다. 네. 국민의 체감 경기는 뭐냐? 고통지수, 미저리 인덱스에서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고통지수는 뭐냐? 결국 물가와 실업률 더한 개념이거든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한국의 정책 당국자를 이렇게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겁니다. 모든 논란이 되면 결국은 국민 편에 쓴다. 미국의 정책 당국자다. 아마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에서 경제 입법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워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일면을 보십시오. 기업 도선 건수가 지금 1,000건이 넘어서 이렇게 경제 입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치는데요. 미국에 보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면 자 당신들의 당리당략보다는 국민 편에 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국민 편에서도 경제 생활을 안정시킬 때 아주 잘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고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계기로 해서 매파의 견해가 일부 수용되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매파의 견해가 좀 많이 누워지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일단은 공화당과 그다음에 매파 이런 상황이면 실업률, 대표적인 실업률 가지고 하죠. 그러면 9월달 실업률이 6% 밑으로 떨어졌죠. 5.9%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차를 감안한다면 완전 고용 수준 5.3%, 5.5%는 조만간 달성된다. 그러면 통화정책 기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실업률이 개선되는 걸 들어서 사실상 매파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금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8월부터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상, 보유금 인상 네. 나왔죠. 근데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실업률이라는 개념은 지금 같은 개념에서 보면 세계가 하나에 된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업률 가지고 파악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해외 인력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경을 전제하는 실업률 개념이 미국의 국민들의 고용 시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뉴노멀 실업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업률 내리는 것 가지고는 없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의 고용 사정이라든가 질적은 개선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앨런의 데스보드 이러한 그 질적 지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서는 개선돼서 금리 인상까지 얘기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국민들, 자국 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닥을 쳐왔던 거고 향후에 이 대목 해석하는 부분이 네. 가장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어떤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시각 차이. 지금 뭐 노동시장 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들어서 연준의 실무 총책임자죠.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까지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목이 계속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스탠리 피셔뿐만 아니라 작년 그 11월부터 로렌스 어머스 같은 미국의 아주 가장 훌륭한 경제학자인데요. 이 로렌스 어머스가 장기 침체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폴 크루만 교수 아시죠? 이분도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기 침체론, 그다음에 스탠리 피셔까지 장기 침체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지표에서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는 미 국민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가장 근본적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본적인 양적 지표이자 계량적 지표이자 결국은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보면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해서 생산함수, 단순 생산함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께서 사실 단순 생산함수 CG를 좀 보여줄 텐데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생산함수가 요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같이 가겠습니다. 왜 스탠리 피셔 실무를 담당하는 양적 완화 종료를 내일 모레 선언하는 이 스탠리 피셔가 왜 이런 부분을 했을까? 단순히 얘기하겠습니다. 단순 생산하면 Y는 앞부분에 알파가 빠졌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 L의 알파, K, 베타 해서 L은 자본 노동 투입, K는 자본 투입. 그 위에 알파, 베타 첨자는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인데요. 이게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이끌 때는 노동시장 참여율, 노동시장 L과 네. 그다음에 자본 투여율이 좌우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도 투자하느냐? 미국 기업들도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자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토빈 큐 레이셔 1.07 정도로 해서 이걸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역시 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중심이 떠나간 거고 네. 기업들도 과거처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토빈 큐 레이셔가 1.0을 이렇게 상회할 정도로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인가 했을 때는 역시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안 온다.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스탠리 피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냐면 노동 생산성 안 올라가, 자본 생산성 안 올라가, 노동시장 참여율 안 올라가, 기업들 투자 안 해. 오케이. 그럼 뭐에서 지금까지 경제가 이끌었느냐? 하면 돈의 힘에 의해서 웨스펙트 자산 효과에서 경기 회복된 측면이 가다. 네. 이제 양적 정책 종료 딱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공급하지 않는다. 어떨 것이냐. 경기는 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얘기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 문제는 지금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노동시장 참여율의 아주 핵심적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 또 침체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말이 나온 김에 노동시장 외에도 이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어떤 현안에서 좀 확실히 입장차를 금리 달리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이고 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매파와 비둘기파는 이제는 양적 정책 종료이기 때문에 역시 주요 현안을 두고 매파,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와 금리를 제로금리 상태에서 오랫동안 주장하는 이런 비둘기판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피스에서 보여주는 CG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현안이 있겠습니다는 일단은 지금 물가 문제에 있어서는 매파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네. 지금 금리는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금리를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다. 통계적 잡음이다. 통계적 잡음은 정책적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래서 제로금리는 유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자산 부분의 거품 우려니까 줄여있죠. 그다음에 우려 단계가 아니다 하면 지금 상태의 제로금리는 유지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품 해소책, 통화정책을 해소해야 된다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거시경제성 흐름은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일 때 금리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적정금리 문제에서는 테일러 준칙을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추세적 상승이라면 테일러 준칙상 보면은 사실상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최적 통제 정책에서 앨런이 주장하는 시각으로 보면 예.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실업률이 조금 개선되고 이런 게 추세적 문제가 아니다 하면 자 특히 고용 창출을 위해서 물가가 설령 인플레 타겟팅 조치에서 올라가는 조치도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면 과거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최적 정치 정책에서 인정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해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미국의 연준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미국 연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맨 서두에 나눴었던 얘기는 어떤 정책을 떠나서 당장에 좀 과도기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연준 활동이고요. 아까 얘기는 예, 그런 활동이었고, 자 그럼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FRB 연준의 통화 정책적인 네.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지가 줄어들었죠.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카드라는 것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제로금리에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로금리 효과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정책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자 어떤 시각이냐면 매파의 견해를 받는다면 이번에 상당 부분 좀 수정을 해서 sometimes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젠가는 경제권에서 좀 여유를 갖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제로금리 정책에 의해서 통화 정책의 내용에 제로금리를 의존한다 본다면 이번에 그 포워드 가이던스 부분에서는 sometimes 부분을 상당 기간으로 교체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 기간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금리 정책을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를 해서 매파의 네. 견해를 받아들이고 네. 제로금리는 내년 이후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정책의 컨비네이션 차원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도 싶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됨에 따라서 과연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로 가늠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뒤쪽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3월 달에 네. 제린 앨런이 얘기했던 식으로 양적 정책 종료하면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웨이트 리스트 스테이트 기간을 6개월 정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을 약끊는 기간. 그래서 그 위에 지금처럼 시장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서 고용 창출 문제가 지금의 속도대로 해서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지표 소위 앨런의 대스보드까지 개선된다면 내년에 2분기 정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같이 네. 지금 적극적인 매출구 전략도 경기를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기대대로 소위 시나리오 네. 우리가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 때 로드맵이죠. 로드맵 이 부분에 흐트러지면
언제든지 다시 피드백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2분기 정도의 그 금리 인상 부분을 올해 3월 달부터 계속해야 되겠죠. 네. 재료금리 뭐 이렇게 해서 조기 인상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의 연준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중요한다. 그래서 로드맵대로 간다. 네. 내년 그 2분기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양적으로 정책 종료와 함께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다시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데요. 대체로면 내년 2분기 정도, 4월에서 6월 정도 아주 두텁게 형성됐다 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내일 아마 아침 이 시간 되면은 연준의 이제 회의 결과를 두고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도 아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앞으로 연준이 고용 창출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제로 금리에 의존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군요. 예, 양적 네. 종료 이후에 굉장히 한국에서 자금 이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흥계 자금 이탈 문제를 많이 걸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제2의 외환위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IMF 국장이 와서 굉장히 한국이 집중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시청자분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네.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에서 고용 창출에 의존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파리스 인트레스트 레이트와 베이스라인 인트레스트는 구별이 된다. 그럼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의 투자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는 시장금리거든요. 예. 제로금리를 유지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경제활동의 주체는 정책금리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정책금리에서 인트레스트 시스템, 금리 체계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정책금리를 내려봐야 은행 부분에서 자기 이기주의에서 대출금리가 올려버리면 경기회복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부분을 많이 조정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에 재무부죠. 재무부죠. 예. 가이트너 같은 제이콥이죠. 지금은 그런 재무부와의 행정부의 정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정을 건전해야 된다. 국채를 발행하면 어떠냐? 국채 발행하면 금리 올라가겠죠. 예. 시장금리 올라가면 재료금리 유지해봐야 무력화돼. 이런 문제가 되죠.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온 것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다. 이렇게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래서 재정의 건전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신경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슈퍼달러. 이게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50원대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슈퍼달러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주 무력화되는데요. 외환시장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달러 강세. 왜 제닛 앨런이 달러 강세를 우려하느냐. 달러 강세를 우려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 시중금리 인상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당 부분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양적으로 종료 이후에 실제 자금 이동을 하는 그 분야는 시장금리인데요. 미 연준 입장에서 재료금리에 의존한다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시킨다. 그러면 신흥국가의 스프레드 문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브라질 자체 요인이다. 또 한국도 자금 이탈되는 부분은 작년에 쉘터 자금이다. 네. 그래서 자체적인 요인이지 미국의 양적 정책에 해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을 기대해가지고 자금 이탈되는 이 대목은 물론 이제 영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방송했죠. 네베스가 당선되면 오케이 좋다. 개혁과 그다음에 구조정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부존 자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베스가 당선되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브라질 국적을 네.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는 호세프가 되기 때문에 호세프가 되면 그동안 기대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혼란. 그러나 국가는 디폴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를 2표라든가 내지는 사실 그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혼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기적 목적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선 대체 투자를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